예, 저는 수원에서 나와서 자라서 이제까지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경기도 토박이 염태영입니다. 우선 가장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청렴한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가장 잘 지켜서 약속왕이라는 타이틀이 있다는 거, 무엇보다도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탁월한 성과를 냈다는 거,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는데요. 2013년 한 달 동안 한 동네에서 차량 없이 생활하기에 도전해요. 그리고서는 그것이 가장 수원에서 낙후됐고 슬럼화됐던 동네였는데 걷고 싶은 길이 되면서 지금은 인스타그램에 가장 핫플레이스가 되어 있는 행리단길이라는 별칭을 얻은 그런 동네가 되죠. 도시명 하천에 있어서 복개를 반대하고 자연형 하천을 만든 최초의 그런 사례가 또 수원에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단시일 내에 획기적으로 문화가 바뀐 것이 화장실 문화인데 그 공중 화장실의 그런 문화를 바꾼 그런 도시가 우리 수원이었죠. 아마 그 한국에서 가장 앞선 정책, 선도적인 정책, 전국 최초의 사례만 해도 57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지난 12년간 수원을 품격 있는 도시, 사람 중심의 도시로 바꾸는 일을 해왔습니다. 한국은 행정체계가 굉장히 경직돼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 수원으로 보면 수원은 면적은 좁지만 여기에 상업시설, 문화시설, 인구밀집, 각종 편익시설은 다 있어요. 근데 바로 옆에 화성은 부지는 굉장히 넓은데 또 공장은 굉장히 많은데 난개발이 많이 돼 있어요. 또 오산이 있는데 젊은 층 인구는 많은데 자족도시가 되기 참 어려워요. 이런 경우 하나의 생활권, 문화권을 갖고 뿌리가 같은 도시니까 통합도시를 만들면 굉장히 시너지가 큽니다. 그런데 예전에 그 도시 통합이 마창진이나 청주 청원은 됐는데 우리 수원 화성 오산은 안 됐어요. 또 하나는 트램이에요. 트램. 우리말로 하면 노면전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요즘은 더 기술이 그 선진화돼서 무가선 노면전차, 위에 전깃줄이 없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것을 국가 시범 사업으로 할 때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도전을 했는데 8개 도시가 도전해서 최종적으로 3개 도시가 결선에 올라갔는데 2위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행정체계의 단위체계를 넘어설 수 있는 도시통합으로 더 큰 시너지의 도시 경쟁력을 만들 수 있는 것을 그럴 기회를 못 가졌던 거. 무가선 노면전차 트램을 한국 도시 교통의 그 대안으로 우리가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에 기회를 못 가진 거,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네요. 우선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중앙정치에 도전을 안 했어요. 국회의원을 출마할 수 있었는데 전 국회의원의 꿈이 있지 않았어요. 우리 도시에서 한국 도시의 모습을 혁신시켜 나가면 그걸 갖고 한국 도시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한국 도시 발전에 새로운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삼선 수원시장이 됐어요. 이것을 광역화해서 또 한국의 지방자치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지방 재정의 문제, 또 도시 계획의 문제, 도시 교통의 문제, 그리고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 앞으로 21세기형 도시로 나아가는 앞으로의 과제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저보다 더 전문인 사람이 없습니다. 염태영 브랜드는 사람 중심입니다. 이제까지 도시가 물량 중심, 성장 중심, 콘크리트 행정 이런 것이었다면 저는 중심 가치를 사람에 놓고 했어요. 화장실을 청소하거나 또 건물을 청소하는 미화원들이 있어요. 또 관리원도 있어요. 그 전에 보니까 이분들이 화장실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비인간적인 모습이죠. 제가 우리 시에서는 모든 건축 심의할 때 이분들의 쉼터를 꼭 넣게 했어요. 지금은 그것이 이제 국가의 법의 시행령까지 고쳐지는 계기가 됐는데 이런 일이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일이에요. 앵겔라 마르켈 총리가 정치라는 건 디테일이라고 했어요. 지방행정은 디테일입니다. 그러니까 지방행정은 단순하지가 않지만 그만큼 섬세해야 되고 또 주민 만족도를 보고서 책임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정부의 경험과 갖고 지방행정을 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현장에서 다 깨질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중앙정치는 디테일이 상당히 약합니다. 또 현장성이 없었기 때문에 민생의 문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중앙관료는 이제까지 지방자치를 옥죄오는 역할을 주로 했던 그런 부처예요. 아시겠지만 재난지원금 전국민 주는 거에 굉장히 인색했어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줄 때 지난해 말에도 88%를 줬어요. 그 12%를 골라낸다는 게 전장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몰라요.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고, 그리고 특히나 그것은 한꺼번에 지역화폐로 일시에 주거나 카드로 줘서 단기간 내 경기 부흥책으로 쓰는 거거든요. 경기 부흥책은 일종의 사회복지 정책이 아니에요. 경기 진작책이지. 그런데 그런 권위적으로 굉장히 자기들만의 아집에 빠져 있어요. 그런 것은 전장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중앙에 있으면 중앙 언론을 통해서 이름이 많이 알려진 것 같고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고 오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급이라고 해서 중앙 언론에서 빅매치에서 그런 분들만 비추고 있어요. 참으로 지방자치의 본령을 너무 모르는 일이에요. 거기다가 또 한 분은 대장동 전사라고 정쟁만 일삼는 것, 또 인수위의 대변인 했다고 이름만 널리 알려진 것, 이거 갖고 벼랑간 도지사를 도전하면, 그렇게 해서 뽑으면 앞으로 지방자치 선거가 희화화될 거라는 우려를 갖고 있어요. 정말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정책 검증을 하고, 그리고 그 지역의 삶의, 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나갈 일이, 개선시킨 걸 갖고 경쟁력의 원천으로 삼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한국의 지방자치는 어디로 갈지 정말 우려된다. 대선 끝물로 마지막 단일화했다는 효과로 지명도가 지금 높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민주당으로 옷을 갈아입고 도지사로 출마한다면 수십 년 동안 민주당을 해오면서 정체성을 지키고 또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온갖 탄압을 받았던 그 어려운 시기를 같이 넘어오면서도 성과를 만들었던 것은 너무 허무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지방자치에 어울리는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철저히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 지도부는 당연히 비난받아야 돼요. 어떻게든지 역동적 경선을 통해서 민주당이 본선에서 이길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그 문제를 당 지도부에 지적을 하는 거고, 또 김동연 후보가 가장 잘 나갔을 때는 MB 정부 시절이에요. 그때 국정과제 비서관 같은 것도 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4대강 같은 거예요. 민주당이 같이 하고 어울리지 않아요. 그리고 민주당하고 같이 못하겠다고 정치개혁한다고 다른 당을 차렸어요. 다당제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본인의 말하고는 다 다른 길로 다시 지금 번복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지명도 갖고 후보를 결정하는 위험성을 당 지도부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 지금 후보들끼리 토론도 시키고, 또 그 안에서 다양한 정책 검증 능력, 본선 경쟁력 누가 있는지를 비교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거 안 하고 그냥 인기 투표식으로 아주 손쉬운 방법으로 후보 결정하면 앞으로 본선을 그저 갖다 바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3자 단일화를 한다는 것은 민주당의 정체성 있는 세 후보가 하나로 일단 돼서, 그리고 저쪽에서 오는 후보하고라도 경합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때 단일화할 때도 전제가 있어요. 3인이 하기로 하면 TV 토론이라든지 검증 기회를 몇 번을 가져야죠. 그리고 한 사람이 되면 다 밀어주기로 하면 되죠. 그러면 민주당의 경선에 역동성 생기고, 또 저렇게 지명도만 높다고 무조건 민주당 옷을 입혀도 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경합할 수 있죠.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은 그런 일이라고요. 이재명 지사가 했던 가장 정책의 장점이라면 실사구시적인 관점, 그리고 그 일을 속전속결로 해내는 정광석화.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소상공인 진흥 대책과 관련해서는 정말 많은 걸 했어요. 재단도 만들고 진흥원도 만들고, 또 수시로 재난지원금을 주는 여러 가지 정책도 있죠. 그걸 또 어떤 방법을 했어요? 지역화폐 통해서 했으니까 골목 상권 살리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문제의 본질을 보면 바로 파고 들어가고 대책을 만드는 일들을 해요. 코로나 대책과 관련해서도 집단 감염지에 우려가 있으면 바로 쳐들어가죠. 이전에 없던 모습들이죠. 하다못해 수술실 CCTV 같은 거라든지 닥터 헬기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다수가 바라는 거다 하면 그것을 바로 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정책적 성과들을 보여줬죠. 그 과정 중에 그러니까 분명히 속시원이 할 때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는 그 과정이 좀 생략돼서 불필요하게 반대를 더 극대화시켜 놓는 이런 일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에는 이제 제가 훨씬 더 또 그 전에 거버넌스 행정으로 가급적 많은 이해관계자의 의견들을 수렴하면서 반발과 집단적 충돌을 줄이면서 했던 것들,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저 나름의 방식으로 개선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검찰 정상화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핵심 과제 중에 하나였는데 5년 동안 못 해왔어요. 그리고 180석을 지난번에 만들어서 검경 수사권 조정까지도 했었는데 지금도 검찰은 자의적 수사를 너무 많이 하고 그로 인한 폐단이 너무 크니까 또 앞으로도 검찰 공화국이라는 우려가 현실적으로 다 있으니까 이 정권이 넘어가기 전이라도 바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만들 수 있는 최소한 검찰의 독재로 가지 않게끔 하는 최소의 안전장치로라도 필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하는 거죠. 그것이 민생의 문제가 아닌 게 아니에요. 이를테면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건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는데 수사조차를 안 하고 있잖아요. 5월 10일부터 윤석열 정부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기 전부터 집무실 이전 문제 갖고 국민의 뜻과 반하게 행동하고 일방통행을 하고 불통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 도민들의 삶을 안전하게 여기선 통합과 소통의 리더십이 보다 더 중요하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민생의 문제를 확실히 챙겨갈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메르스와 코로나, 사스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가장 확실하게 도민들의 생명, 안전, 민생, 현장의 문제를 챙겨갈 후보입니다. 경기도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염태영이었습니다.